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여러분께 인사부터 먼저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겨우 30대를 막 넘긴 이곳을 찾아오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속하는 여자랍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곳을 찾아와서 익명으로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즐겨 듣는 채널이라 바로 찾아오긴 했지만 사연을 쓰려고 하니 화부터 나네요. 정말 깜빡 속아서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차마 제 실제의 지인들에게는 쪽팔리기도 하고 뒷말이 나올 게 분명해서 털어놓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치가 쓰라린 게 화병이라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상담가 선생님께서 화병을 풀어내는 데엔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셔서 익명의 힘을 빌려 다 털어놓고자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정말 황당하고 열받고 어이없고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한테 잘했다, 장하다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든든한 전문직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외 친척들 덕분에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유순하게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고 계셨고요. 대대손손 법조계 집안이기도 해서 꽤 알아주는 로펌의 대표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대법관을 하신 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은근한 경쟁이 붙기도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서로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논쟁이 붙기도 하고 서로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기도 하고 아무튼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는 편이었는데 무척이나 재밌었습니다. 우리 사촌들까지도 모두 집안의 가업을 이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놓으라 하는 법쟁이들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독 저만 법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촌들이 전부 남자 형제였기에 집안의 유일한 손녀였던 저는 모든 친척들에게 금지오겹 우리 딸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절대로 저만큼은 어두컴컴하고 험한 꼴 많이 보는 법조계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자를 만나야 하고 범죄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신물나게 글자를 들여다봐야 하는 일 말고 편하게 좋은 것만 하라는 뜻이었겠죠. 사촌들 사이에서 유일한 소녀였던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도 더 많이 받고 칙칙한 건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어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판사 출신이셨지만 여자는 조신하게 꽃꽂이나 음악, 미술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화분을 키우고 정말 제 의견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들 전부에 소질이 없었고 흥미도 없었으며 취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일을 잘했다면 일찌감치 적성을 찾아서 예체능 계열로 쭉 나갔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런 조신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또래보다 성장이 조금 빨랐고 키도 컸으며 뼈대가 아주 남다른 체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처럼 뼈대가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이 아니라 딱 봐도 다부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덩치가 있는 체질이었습니다. 물론 과하게 살집이 붙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체격 자체가 도드라지는 그런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달랐던 저는 학교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를 배우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도 소질이 있고 재미까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엎어치기 할 때 그 희열은 아직까지도 생생할 정도로 저에게 딱 맞는 운동이자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늘 곱고 아름다운 우리 손녀딸,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우리 손녀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배우는 건 절대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유도를 배우는 걸 아셨다면 그 길로 유도장에 찾아와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실 분이었기에 전공은 못하고 취미로만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라도 잘했으면 참 다행일 텐데 하필이면 운동 말고는 적성에 맞는 걸 찾지 못해서 저는 결국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육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몸 다치는 과격한 운동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진로는 경기 심판일로 정해지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저에게 그렇게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찾아가서 일을 해야겠냐고 저를 말렸지만 별 수 있나요? 제가 관심 있는 일이 이쪽이고 잘하는 일도 이쪽인데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체육학과에 진학한 저는 유일하게 여자 같은 사람이었기에 남학생들의 많은 대시를 받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도 꽤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학을 하게 된 쪽이 남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더욱 저에게 관심이 쏠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치마만 입으면 다 좋아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연애하는 걸 숨기지 못했던 저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들을 수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여자 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정말 오버를 해대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소식이 들리면 학교에 찾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의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서 체육관에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촌 오빠를 봤을 땐 정말 학교를 휴학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는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한 짓이라는 걸 알고 사촌 오빠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지만 당시에는 자퇴를 고려할 정도로 큰 수치였습니다. 아무튼 금이야 오기야 잘한 손녀답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금방 헤어지기 일쑤였고요. 집안에서도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알게 되면 자꾸 찾아가서 우리 귀염둥이를 울리면 죽여버린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헤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해외로 도피 유학을 가야 하나 이 집을 떠나야지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 자연스럽게 저와 연애를 하겠다고 나서는 용감한 인간들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말리셨지만 국제 심판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유학을 가야 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년을 공부를 하고 국제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제 나이 29살의 일입니다. 꽤 오랜 시간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침밥을 걱정할 일도 없고 어머니께서 생필품도 사다 주시고 집안 살림도 다 봐주셨기 때문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년을 향해 가면서 가정에 더 충실하시려고 노력하셨기에 우리 가정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 좋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국내 대회 심판 일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리 회사분 중 한 분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되게 비밀인 것처럼 상당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간단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 후원을 하는 스폰서 기업들이 붙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개인이 후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알부자인데다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경기 후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이 큰 국내 대회 스폰서를 자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잘 아시는 분이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팀 회식 자리에서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딱 생각났다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자기한테 한턱 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도 따지고 보면 부잣집이었기에 상대방이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었지만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는 상사의 말을 거절하긴 좀 그랬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의 대표이고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계 집안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여자는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최고라면서 보통 부자는 아닌 것 같으니 잘해보라고 만나보기도 전에 설레발을 치시더라고요. 상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부자인데요? 하고 거절을 하는 것도 영 아닌 것 같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긍정의 의미를 비추자 미혼이니까 이런 자리도 생기는 거라면서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에 어폐가 있긴 했지만 저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하니 저도 기분 좋게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시간을 내서 소개팅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상대방 남자분이 생긴 것도 번지르르하게 꽤 잘생겼고 행색도 멀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고 자란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남자가 딱 제 앞에 서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쭉 했는데 옷도 죄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온 슈트가 우리 사촌들이 좋은 자리 있을 때 입고 다니는 명품 슈트랑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날 밥 잘 먹고 저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본가로 향하는데 차도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아, 진짜로 개인 스폰을 하는 엄청난 알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팅 자리에서 직업을 물어볼 때 그냥저냥 주식이나 투자로 돈을 번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은 딱히 직업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명품 슈트에 외제차를 끌 수 있는 유지력이 있다는 거니까 집안 자체가 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허세도 없는 사람이라서 첫 만남에 집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걸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됐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더욱 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제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바로바로 눈치챈다던가 정말 로맨스 소설에 나올 법한 남자였습니다. 매번 저의 본가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의 운전기사를 자처하는 그 남자에게 누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결국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서로에게 매일 밤 사랑을 속삭이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우리 사촌 오빠 중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변호사들을 초청해서 사건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연이 들어오면 법률 조언을 해주는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에 꾸준히 나와서 얼굴을 조금 알린 변호사였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어느 방송에 나왔었는지 딱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길래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의식되어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여기 무슨 일이야? 평소에 이런 거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면서. 아, 언니랑 같이 온 거야? 제가 막 물어보는데 사촌 오빠의 눈이 제 남자친구에게 콕 박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내 남자친구라면서 사촌 오빠에게 인사를 시켜주니까 사촌 오빠도 그제야 악수를 청하며 남자친구와 통성명을 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왔다면서 시간이 없어서 밥이나 커피는 같이 못하겠다고 전시회 천천히 보다 가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순간 집안 사람들이 전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겠구나 싶어서 땀이 뻘뻘 흐르는데 예비신랑이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 아니야? 저 사람이 자기 사촌이라고? 응, 우리 사촌 오빠야.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그중에 둘째 동생 아들. 왜? 아니, 방송 나오신 거 봤거든.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계에 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맞아. 우리 집에서 나 빼고는 다들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어. 사촌 오빠가 방송에 나와서 몇 번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사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 전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사촌 오빠 때문에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대손손 법조계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집안이 꽤 부자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 착각이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뭔지 사촌 오빠를 만난 이후에 이상하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굴었던 남자친구가 은근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에 저에게 정이 떨어졌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왜 요즘 거리를 두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던 주식 하나가 손해를 보게 되어서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걱정시켜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또 잘해주길래 정말 투자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자기는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부 서부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도 유럽권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더 많이 썼었는데 예비 신랑은 미국으로 다녀와 놓고도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요. 한인타운에서 생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학교 수업은 영어로 받지 않겠습니까? 좀 아리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제가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죠. 예비 신랑이 상당히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금방 다른 주제로 확확 넘어갔기에 저는 별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만한 일은 아니었기에 1년을 넘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사촌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새해에 친척들이 다 모인 곳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보고 개구지게 웃더니 남자친구랑 결혼은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당연히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확 쏠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의 남자친구가 누구냐면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어야지 왜 안 왔냐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된다. 얼굴 한번 보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폭탄을 넘긴 사촌 오빠를 보면서 이를 뿌듯 갈고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잘 해보고 다음 모임 때는 데려와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음번 모임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든지 차, 사는 집, 옷만 보고 부자일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법조계 집안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자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한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제 결혼하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러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저희 집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런 시선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나서서 저희 집안이 대대손손 법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이 몇 주간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대뜸 우리 집 식구들을 보기 전에 자기 집 식구들을 먼저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예비 신랑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양손 무겁게 한우와 과일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밖에서 보자고 하길래 좀 이상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웬 또래의 여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이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저도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신랑의 누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라는 사람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이상하게 적대감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부터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빵빵하다고 들었는데 내 동생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선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거든. 시작부터 저에게 경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끝마다 너네 집 빵빵하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네 집도 개인 스폰을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인데 저한테 뭘 무시했네 어쩌네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입고 나간 옷보다 예비 신랑이 입은 옷이 훨씬 더 비싼 옷이었는데 돈돈거리니까 의아했죠. 민준 씨네 집도 상당한 재력가 집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집안을 무시하고 그러겠어요.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요즘 뭐 집에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하는 소리야. 우리 귀한 동생이 기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조용한 예비 신랑한테 친누나 맞냐고 집에 안 들어갔다고 사정을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의심하며 이야기하니까 예비 신랑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촌 누나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사촌 누나를 왜 소개시켜줘? 난 당연히 민준 씨네 부모님을 소개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어. 우리 부모님이 바쁘셔서 사촌 누나 먼저 소개해주려고 한 거지. 설마 그 전시회에서 우리 사촌 오빠 만났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그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랑 자기가 무슨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달아왔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서로 보여주기로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뚱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때부터 사촌 누나라는 사람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거는데 와,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싶지 않아서 물어보는 말에만 대충 대꾸하고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드디어 예비 신랑 입에서 이만 일어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연히 제가 준비해간 선물은 민준 씨 손에 들려주려고 했죠. 근데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 선물 준 거는 잘 먹을게 하면서 양손에 쥐고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래서 제가 확 낚아챘습니다. 저를 무슨 짓이냐는 듯 쳐다보길래 이것까지 주면 진짜 호구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준 씨 부모님 드리려고 산 거라서요. 민준 씨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얘 좀 봐라. 얘, 내 입은 입도 아니니?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민준이 얼굴 봐서 꾹 참았거든. 너네 집안 사람들은 죄다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하더니 너는 왜 체육과야? 공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빠진 거 맞지? 보니까 집안이 잘난 거지 지는 잘난 거 하나 없구먼. 진짜 열이 확 뻗치는 게 예의가 없어도 너무 밥 말아먹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쓰고 사촌 누나라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겠다고 빈손으로 성큼성큼 나가더라고요. 제가 또 기골이 장대한 여자고 키도 사촌 누나보다 크고 운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몸이 진짜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째려보니까 무섭기라도 했나 완전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간다 싶어서 솔직히 조금 고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운동을 배운 게 이런 데서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비 신랑의 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촌 누나를 만난 이후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예비 신랑이네 부모님부터 만나러 가겠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집에 왜 오려고 하냐 그냥 편하게 밖에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집 청소를 안 하고 뭐 주식 자료며 그런 걸로 정신이 없다고 밖에서 만나야 부모님도 편하실 거라고 하더니 나를 안 잡는 거예요. 만나자, 날 잡을게. 아, 그날은 안 된대.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때려치우자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제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시간이 된다고 하셨다면서 만나자고 하는데 점점 정이 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토요일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만나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인상이랑 예비 신랑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서 놀랬습니다. 예비 신랑은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얀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쌍꺼풀도 있고 키도 작고 까무잡잡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가족이라고 말 안 하면 진짜 생판 남이구나 싶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한정식 집에서 뭐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걸 듣고 자리를 파하는데 제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면서 본인들은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사주는 줄 알고 지갑을 안 들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지? 우리가 지갑이 없는데 하는데 황당해서 그냥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비 신랑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모님이 지갑을 안 들고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뭐 어쩌겠어요. 그 뒤로 저희 집안 가족 모임이 잡히게 되었고 예비 신랑에게 우리 집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한 3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이왕이면 미리 말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예비 신랑이 알겠다고 그날 만발의 준비를 해서 오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주식시장에 변동이 심해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경기 일정이 계속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바빠서 아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버이날 전날에 약속 있지 않았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라도 챙긴 건가 싶어서 혼자 기특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파혼할 각오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순순히 따라오겠다고 한 점에서 점수를 듬뿍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인사를 드리는 것뿐인데도 이렇게 복잡하니 결혼 준비는 얼마나 복잡할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 전날 예비 신랑에게 미리 집안 분위기도 설명해 줄 겸 점수 따려면 해야 하는 행동도 말해 줄 겸 만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쪽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글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커피를 쏟은 것도 모른 채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수줍게 웃으면서 잘 어울리냐고 우리 집에 잘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쌍꺼풀을 어디서 수술한 건지 너무 두껍게 집어버린 탓에 너무 느끼해져 버린 거예요. 꺼벙해진 눈을 보는데 도무지 시선을 맞추지도 못하겠고 멀쩡하게 잘생긴 그 얼굴을 왜 저렇게 망쳐놨나 싶어서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성형 수술을 해서 더욱 못나져버린 얼굴을 보니까 없던 화병이 다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수술한 지 3주가 됐다고 했으니 제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자마자 눈을 수술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실밥에 붓기 때문에 저랑 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거라고 이제 와서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활짝 웃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눈이 감기나? 싶을 정도로 두껍게 집은 탓에 저게 붓기인 건지 아니면 붓기가 다 빠진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집에는 이미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리러 올 거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눈 때문에 못 데려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날 모임에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들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면서 말이 없더라고요. 전시회에서 만났던 변호사 사촌이 원래 저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황당해했습니다. 제가 짜증이 확 나서 우리 집에 잘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했대 하니까 다들 필사적으로 웃음을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촌 중 한 명이 누구를 닮은 것 같다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예비 신랑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촌은 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촌 오빠였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예비 신랑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 닮긴 누굴 닮아. 그만 쳐다봐. 웅삼이. 그 말에 다른 가족들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들 빵 터지고 저는 응삼이 누군지 몰라서 막 찾아보는데 사진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은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거기서 하하 웃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먼저 자기 입으로 제가 응삼이를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들 성격은 좋은 것 같다면서 하나둘 풀어져서 예비 신랑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음식도 챙겨주시고 했습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의 일로 예비 신랑이 용기가 생긴 건지 뭔지 저한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결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응삼이가 된 그 얼굴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뭘 서두르려고 하냐고 이제 인사드린 거 아니냐고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예비 신랑은 포기하지 않고 결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누나라던 여자가 저한테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길래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다는데 맞니?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준이가 지네 부모랑 좀 안 친해. 그래서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민준 씨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집에도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왜 말을 끊니? 민준이네 부모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데 가끔 와서 그래. 그런데 사촌 누나분이시라는 분은 외가 쪽 친척이에요? 친가 쪽 친척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민준이랑 제일 친한 가족이고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좀 보자고 한 거야.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민준이한테 그간 빌려준 돈도 좀 있고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돈 좀 해줘. 저는 순간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민준 씨에게 받으셔야지.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민준이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요즘 주식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서 민준이 투자금 회수하는 게 좀 버겁다고 하더라. 어차피 너네 예단 예물 그런 거 다 할 거 아니야? 민준이네 부모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 내가 민준이랑 제일 친한 가족이니까 대신 받는 셈 치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거는 제가 시부모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른들도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저희끼리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준이네 부모는 민준이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다니까. 그 부모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민준이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싶더라고요. 계속 말을 이어가 봐야 저한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서 저에게 해주는 게 없다면 저도 딱히 준비할 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집도 부자인데 당연히 바리바리 예단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친척들 것까지 싹 다 준비를 하라고 훈수를 두더라고요. 시댁에서 예물을 줘야 저도 구색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사촌 신우가 저에게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예단 목록인데 우리 집에 살림 채워야 할 것들 써놨어. 집을 해온 것도 아니고 아직 상견례니 뭐니 결혼 준비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예단 목록이라며 그것도 사촌 신우 집안 살림을 채우라뇨. 종이 적힌 목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네 집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를 놔달라고 적어놨길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말로 친누나도 아니고 사촌 누나인 주제에 뭘 받아 챙기겠다는 건지. 민준 씨가 집을 몇 평 해오는지에 따라서 금액 맞춰 해갈게요. 이건 사촌 신우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뒤늦게 문자가 와서는 저에게 돈 좀 달라고 한 500만 원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제 수중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촌 신우에게 도대체 그걸 왜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서 예비 신랑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따져들었습니다. 도대체 민준 씨에게 빌려준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것도 꼴랑 500만 원이래. 민준 씨 개인 스폰도 하는 사람 아니었어? 입고 다니는 옷 한 벌 값이잖아. 그 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거기다가 예단 목록이라면서 종이에 뭘 잔뜩 써왔더라? 뭔가 했더니 자기네 집에 가전을 바꿔달래. 무슨 시어머니도 아니고 사촌 누나라는 사람이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일이야? 어이없어. 누나가 날 어릴 때부터 업어 키워서 정이 남달라서 그래. 업어 키운 건 업어 키운 거고 그러면 민준 씨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집안 문제에 나 끌어들이지 말고 민준 씨 부모님이랑 사촌 신우랑 이야기 잘해봐. 예비 신랑은 저에게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상견례 날을 미루더라고요. 닥달을 한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4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유학했다는 지역도 헷갈려하고 알레르기 있는 음식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들에게 관심 없는 부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수상했는지 저에게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했고 검사인 사촌 오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뒷조사를 한다는 게 그것도 개인의 일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사촌 오빠도 이상했다면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민준 씨 이름으로 뭐가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온 대학까지 뒤졌는데 민준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만 있고 제 예비 신랑은 없더라고요. 영 수상해서 유학 가기 전에 땡땡 대학을 다녔다고 하지 않았냐고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회피하더니 사실은 본 캠퍼스가 아니라 사이버 대학을 나왔대요. 땡땡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사촌 누나라는 사람은 저에게 명품백을 사달라며 문자로 타령을 하고 있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서 접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가진 모임에서 할아버지께 결혼 엎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검사 사촌 오빠가 제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눈치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녀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결혼 안 하려고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학도 속였더라고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내가 이상하게 낯이 익다고 했잖아. 기억났어. 그놈 사기 전과 15범인 놈이야. 우리 가족들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 등쳐먹는 걸로 유명한 사기꾼이었대요. 결혼하자고 꼬셔놓고 혼수비다 아파트 중도금이다 하면서 돈 뜯어내고 나르는 놈이고 이름도 민준이 아니라 영석이라는 겁니다. 같이 동거하면서 공범짓을 하는 여자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촌 신우라던 그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도 전과가 12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더니 가족들이 우리 귀염둥이 실성했다고 본때를 보여주자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개인 스폰이고 뭐고 다 구라였는지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민준, 아니 영석을 발견하고 저희는 블랙박스며 녹음기며 카메라며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끌고 다니던 외제차도 렌터카였고 입고 다니던 옷도 대여숍에서 빌린 옷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룸에 들어갔던 영석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 입구 옆 화단에서 사촌 신우라던 그 공범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와 사촌들은 차에 숨어서 살짝 창문을 열고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야, 쌍수하니까 아예 못 알아보던데 검사도 못 알아보더라.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법조인이라더니 다들 사건이 많아서 그런가? 이대로 망하나 싶었는데 큰 거 한탕 하겠어. 자꾸 걔한테 돈 달라 뭐 사달라 하지마. 때가 되면 다 뜯어낼 수 있어. 일단 예식장 비용부터 뜯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호텔은 억 단위라던데? 아씨, 큰 거 기다리다가 놓칠까봐 그렇지.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일 끝나면 우리 혼인신고 하는 거다. 기다려, 해준다니까.
근데 영석 씨, 나도 민준 씨 하는 게 입에 붙어서 영석 씨 본명이 입에 안 붙어. 담배를 다 피운 건지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희는 블랙박스에 찍힌 것과 녹음기에 녹음이 잘 된 건지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소리가 작긴 했지만 대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저는 그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 집으로 불렀고 가족들이 본인을 알아보지 못한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저희 집 문을 밟았습니다. 사촌들까지 전부 자리에 있으니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태연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영석 씨, 놀랐어? 가족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그놈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영석? 영석이가 누구야? 하면서 파르르 떨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놈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가져왔고 저지하려는 그놈을 가로막은 채 지갑 안에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네. 영석 씨. 변호사 사촌이 신분증을 가져가더니 자기가 전시회에서 본 얼굴이 이 얼굴 맞다면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갑도 챙기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몸을 틀더라고요. 제가 뒷덜미를 잡고 들배지기로 들어올려 몸을 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박수를 짝짝 치시면서 우리 손녀딸 기술이 아주 고급이라고 대단하다고 해주셨죠. 저는 사기꾼에게 모든 진술을 다 하라고 협박을 했더니 그제야 저희 사촌들의 귀에 팍 눌려서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여기 사기꾼이 있으니 잡아가라고 했고 사기꾼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놈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꾼이랑 공범이랑 둘 다 자기들은 돈이나 현물을 받은 게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공범의 통장에 전날 500만 원을 보내놨었거든요. 이체 내역이랑 공범이 저에게 돈 달라고 했던 문자를 보여주니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웃으면서 제가 당할 뻔한 이야기를 쭉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이미 전과 15범, 12범이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텐데 합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소송전? 당연히 소송이죠. 합의를 울부짖는 그 연놈들이 유치장에 갇히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빵빵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소송전으로 가야지 뭐 한다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사기죄에 사칭죄까지 붙는 바람에 전과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고 짧지만 징역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 불편하게 사촌들이 직접 소개해주는 남자들만 만나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한동안 남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재미난 일이 생기면 이곳에 찾아와 속 시원하게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